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 제6강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은 주인공 바르바라와 마카르 제부시킨이 그려져 있고 장미꽃과 편지가 있는데 불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극적 사랑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가 1844년부터 45년까지 집필하고 1846년에 발표한 서간체 소설입니다. 처음에 작가는 장편 라만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1846년 1월 21일 니콜라이 네크라소프가 발행하는 페테르부르크 선집 페테르부르스키 스보르닉에 발표됩니다. 초판 이후 비평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1847년, 1860년, 1865년에 수정합니다. 사진은 페테르부르크 선집의 표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필 시기에 도스토옙스키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37년 16살 때 어머니가 사망하고 1837년 17살 때 니콜라옙스키 공병학교에 입학합니다. 1839년 아버지가 비명행사하자 1843년 22살 때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성 기술제도사로 근무하였습니다. 1844년 23살 때 중위로 진급하면서 퇴직하고 그 후 도스토옙스키는 페테르부르크의 셋집을 얻어서 문학에 전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발자크의 외제니 그랑데를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도스토옙스키는 어떤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성공하지 못하면 목매에 죽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845년 5월 초에 가난한 사람들을 완성하여 친구인 그리고로비치에게 보이는데 그가 감동하여 잡지 편집장이었던 네크라소프에게 보이게 됩니다. 네크라소프는 새벽 4시에 도스토옙스키를 찾아가 자신의 감동을 전합니다. 네크라소프는 벨린스키에게 새로운 고글이 나타났다며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내밀었고 당시 최고의 비판가였던 벨린스키는 자네들에게는 고글이 버섯처럼 돋아난다니까 라고 비꼬았다가 그 작품을 읽고는 감동했다고 전해지죠. 도스토옙스키가 가난한 사람들을 발표한 1840년대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뚜르게네프, 곤차로프, 돌스토이, 더스토옙스키가 등장하였죠. 푸시킨과 고골로부터 태동한 러시아 문학의 사실주의는 위에 얼가한 작가들로 인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니콜라이 1세의 제위기로 농노제를 비판하거나 농노 또는 서민들의 삶을 묘사하거나 비판적 작품을 썼던 많은 문인들은 검열하고 박해를 받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도 니콜라이 1세에 의해 1849년 페트라옙스키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황제의 사면령으로 시베리아 유형에 보내지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 작품을 살펴볼까요? 가난한 사람들의 시공간적 배경은 1840년대 페테르부르크의 빈민촌입니다. 이 작품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바라와 중년의 마카르가 주고받는 6개월간의 편지들로 구성되는데요. 4월 8일자로 시작하여 9월 30일에 끝납니다. 마카르의 마지막 편지에는 날짜가 없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봄에 시작하여 가을로 끝나는 것이죠. 작품에 등장하는 사건은 바르바라 아버지의 해고, 페테르부르크로 이사 후 아버지의 죽음, 안나 표도로브나의 등장, 포크롭스키와의 만남과 그의 사망, 바르바라 어머니의 죽음, 라타자예프의 소문과 마카르의 절망, 바르바라와 비코프의 결혼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제사는 세상의 소설가들이란 정말 곤란한 족속들이다. 무언가 유익하고 유쾌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것을 쓰기는커녕 글쎄 지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란 비밀은 깡그리 다 파헤칠 뿐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작자들이 무엇인가 쓰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오도옙스키 공작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도스토옙스키가 소설가로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밀을 다 파헤칠 것이라는 내용의 역설이기도 하죠.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마카르 제부시키는 중년의 9등급 관리로 정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7살에 관청에서 일을 시작해서 근 30년을 근무하였죠. 한때 여배우를 사랑해서 한 푼도 없이 다 써버리고 엄청난 빚까지 지게 되자 열정도 사라졌더라고 바르바라에게 고백하는데 그의 서글픈 풋사랑이 안타깝습니다. 마카르는 가난하지만 바르바라에게 연민의 사랑을 느껴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바르바라를 돕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죽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을 피해 부자지주 비코프와 결혼을 선택한 바르바라가 떠난 후 마카르는
바르바라의 집으로 옮겨 표도라 곁에서 함께 살아갈 작정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정직한 여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주인공 바르바라 도브로셀로바는 23 정도의 아가씨입니다. 영지 관리인의 딸로 기숙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해고당해서 페테르부르크로 이사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먼 친척이라고 밝힌 안나 표드로브나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때 첫사랑 포크롭스키를 만났고 그 때문에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가난한 대학생 포크롭스키의 방에 몰래 들어가 그의 책을 보게 되는데 그와 동등한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책을 몰래 훔쳐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대학생 포크롭스키가 병으로 사망하자 첫사랑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어머니마저 사망하여 고아가 된 후에는 마카르 제부시킨에게 의지하며 지냅니다. 앞으로의 계속될 빈곤과 궁핍과 불행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며 부자지주 비코프와의 결혼을 결심하죠. 그 외 등장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뾰드르 포크롭스키는 가난한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죽자 재혼한 아버지를 싫어하죠. 결국 얇은 옷만 입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 병이 들어 사망합니다. 푸시킨을 좋아하는 그에게 포크롭스키의 아버지와 바르바라는 돈을 합쳐서 생일 선물로 푸시킨 전집을 선물합니다. 책에서는 포크롭스키의 어머니가 비코프와 모종의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상당한 미녀였던 포크롭스키 어머니가 당시 말단 관리였던 포크롭스키 아버지와 결혼할 때 비코프가 상당한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는 마카로의 이유신 거르시코프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한 가장으로 과거 관리였지만 사기를 당해 직업까지 잃은 사람입니다. 항상 우울한 모습이죠. 9살 아들을 성홍열로 잃었고 젖먹이와 6살 딸이 있습니다. 너무나 형편이 어렵자 돈이 없는 마카르게 제프시킨에게까지 호소해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자기도 어려우면서 마카르는 가르시코프에게 돈을 빌려주죠. 가르시코프는 소송 중인 일이 좋은 쪽으로 해결되지만 그날 집으로 와서 모든 일을 내려놓듯 잠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외 등장인물로는 바르바라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바르바라 가족에게 거처를 제공한 안나 표드로브나가 있습니다. 안나 표드로브나는 가난한 처녀들을 부자 지주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중개료를 받아 챙기는 여인입니다. 비코프와 바르바라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죠. 부자 지주 비코프는 바르바라에게 청혼하는 인물입니다. 바르바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재산 상속자를 낳으려는 계획이었죠.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자기 재산이 조카에게 상속될 것을 걱정해서 결혼하려고 결심한 지주입니다. 바르바라가 책을 많이 읽자 소설이란 젊은 처녀들을 망치고 도덕을 파괴하는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다며 독서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라타자예프가 나옵니다. 작가이며 마카르 제부시킨의 이웃으로 마카르 제부시킨을 노벨라스, 즉 생마라고 부르며 바르바라와의 추문을 퍼뜨렸다가 마카르와 화해하고 마카르에게 작가들의 소설 정서위를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 소설에서 금전을 처음으로 언급한 작품으로 간주됩니다. 당시 감상주의 유행 풍조에서는 베드니이, 흔히 불쌍한 가련한으로 번역되는 베드니이가 유행했었습니다. 까람진의 베드나 리자도 가엾은 리자, 불쌍한 리자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가난한 리자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같은 단어 베드니이가 쓰였지만 불쌍한이라든가 가엾은 사람들로 번역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번역되죠. 이 작품에서 베드니이는 경제적 개념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또한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친 소설로 간주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원래 변덕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라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란 뒤틀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는 눈조차 다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곁눈질해 보고 언제나 겁먹은 눈으로 자기 주위를 보면서 남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혹시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꼴사나는 놈이라고 욕하고 있는 게 아닐까? 가난뱅이란 호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남에게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전에 에밀리안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디서 그를 불쌍히 여겨 구호금을 모아준 일이 있는데
10코페이카짜리 은전 한 입이 손에 들어올 때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적부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에밀리안에게 10코페이카를 거저 주었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가난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대가로 그 돈을 지불한 것입니다. 가난뱅이란 이러한 점에서 마치 당신들이 천으로서의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이 대목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남들의 시선을 수치스러워하는지를 의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난이 사람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에피소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마카루는 정서가 틀려서 가깝게 불려갔는데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서술합니다. 그러다가 내 양복 단추가 글쎄 그 망할 놈의 단추가 실오라기에 거우 매달려 있던 놈이 벼랑간 실이 끊어지며 마룻바닥에 떨어지더니 두서 번 굴러서 톡톡 튀고 나서 하필이면 가까이 발밑으로 그것도 모두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는데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카에게 하려던 변명과 사죄와 대답을 단추가 대신할 줄이야. 라는 말에서 마카르의 부끄러운 심리가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가카는 사람들을 물리고 마카르에게 100루블을 주며 위로합니다. 100루블을 받고 난 후 마카르는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과 표도라에게 부탁해서 그리고 혹시 앞으로 내게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에게도 부탁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좋으니 그 대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카의 만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나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9월 9일자 편지에 썼습니다. 돈을 받자 영혼까지 갱생한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돈에 의해 영혼까지 좌우되며 가카의 만복을 비는 마카르의 모습은 가난이 인간의 영혼까지 좌우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는 도스토옙스키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나옵니다. 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며 깨우쳐주고 이끌어줍니다. 문학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그림이며 거울이지요. 그것은 정열의 표현이며 예리한 비평이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훈이며 인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문학을 일종의 그림이며 거울이라고 인생의 기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도스토옙스키의 사실주의적 문학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도스토옙스키에게 큰 명성을 안겨줍니다. 그는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흥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Никогда думаю словами не дойдет до такой апогей, как теперь. Всюду почтение неимоверное, любопытство насчет меня страшное. 내 명성이 지금과 같은 원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나 믿을 수 없는 존경심에다 나에 대한 호기심이 끔찍할 정도입니다라고요.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후 집필한 5대 장편으로 진정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시작이었을 뿐이었죠. 이 작품을 보고 네크라소프는 새로운 고골이 나타났다고 했으며 벨린스키는 자연파의 대가들 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폴론 그리고리예프는 1847년 신문 마스코프스키 가라츠코이 리스톡 모스크바 시 전단지에서 감상주의적 자연주의라고 칭하였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도스토옙스키의 성공한 등단작이 되어 대작가로서의 길을 도스토옙스키에게 열어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림은 1847년 26살의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상으로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